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겨울밤, 깊은 산속에서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지요. 비단옷이 얼어붙어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요.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이판 대감댁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비단 이불에서 자고 흰 쌀밥만 먹고 손가락 하나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그야말로 고귀한 양반가의 아씨였지요. 그런 여인이 왜 한겨울 깊은 산속에서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고 있었느냐고요?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먼저 알아두세요. 이 죽어가던 여인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숯을 굽던 사내. 이름은 돌쇠. 글도 모르고 성도 없고 세상이 뭐가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천한 상놈이었습니다. 이 사내가 여인을 업고 산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산막 안에서 조선 팔도가 뒤집어질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감댁 교수와 숯 굽는 상놈,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요. 아마 한동안 가슴이 먹먹하실 겁니다.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지요. 한양 북촌 이판 대감댁. 이판 대감이 누구냐 하면요. 조정에서 형조를 맡고 있는 정의품 벼슬아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쯤 되는 높은 양반이었지요. 집안이 대대로 벼슬을 해온 명문거족이었고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권문세가였습니다. 이 대감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설이었습니다. 설이, 눈설에 빛날 희. 이름처럼 눈같이 고운 얼굴에 씨 짓는 재주가 뛰어나서 한양의 양반가에서는 이판 대감 따님이 그리 재주가 좋다더라 하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설이는 18배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또한 과거에 급제한 수재였고 금슬이 좋았습니다. 부부가 금실 좋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늘이 시기를 했는지 남편이 부임지로 내려가던 길에 급병에 걸려 혼인한 지 채 2년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과부가 된 것이지요. 조선시대에 젊은 과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다시 시집을 갈 수도 없었고 시댁에서도 재수없는 년이라며 구박을 했습니다. 결국 설이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에 돌아온 설이. 아버지 이판 대감은 딸이 측은했지만 세상 체면이라는 게 있었지요. 수절하며 조용히 지내거라. 딸에게 이렇게 당부했고 설이는 안채 깊은 곳에서 바느질과 글 읽기로 조용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설이의 숙부에게서 터졌습니다. 설이의 숙부, 이판 대감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였느냐 하면요. 형의 그늘에 가려 평생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정의품 대감인데 동생은 고작 종우품 말직. 과거 시험에도 번번이 떨어지고 관직도 변변치 못하고 가진 거라곤 형의 덕으로 얻은 체면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숙부가 탐을 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판 대감의 재산입니다. 이판 대감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 설이 하나뿐이었지요.
조선의 법도대로라면 대감이 돌아가시면 재산의 상당 부분이 서리에게 돌아갈 터였습니다. 숙부는 생각했습니다. 형님의 재산이 저 과부년에게 돌아가면 나에게는 한 푼도 안 떨어진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연을 쫓아내야 한다. 여러분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숙부는 치밀하게 계략을 꾸몄습니다. 서리의 시비 그러니까 서리의 몸종을 매수했습니다.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킨 것이지요. 아씨가 밤마다 몰래 바깥 출입을 하시옵니다. 소인이 몇 번이나 목격했사옵니다. 간통 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양반과 과부의 간통이라 함은 그냥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가문의 치욕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소문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였지요. 시비의 증언을 들은 숙부는 즉시 문중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감은 부임지에 가 있어 자리에 없었고 문중의 어르신들은 숙부의 말만 믿었습니다. 수절하는 과부가 간통을 저질렀다니 가문의 수치다. 당장 쫓아내라. 서리는 단 한 번의 변명 기회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소녀는 결백하옵니다. 라고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그게 조선이라는 시대였지요. 여자의 말은 바람소리보다 가벼웠고 한 번 찍힌 누명은 돌보다 무거웠습니다. 결국 서리는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관가에 넘겨져 상간 오지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지요. 간통죄로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줌의 증거도 없이 돈에 매수된 시비의 거짓 증언 하나로 대감댁 교수가 죄인이 되어 끌려가다니.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답니다. 탐욕 앞에서 진실은 힘이 없었고 권력 앞에서 정의는 침묵했으니까요. 섣달금음을 코앞에 둔 한겨울. 광군 3명이 서리를 압송하여 상간 오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죄인의 몸이었지만 대감댁 교수였던지라 비단 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걷기에는 턱없이 얇은 옷이었지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방눈이었습니다. 곧 눈보라로 변했지요. 바람이 칼처럼 매서워졌고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금세 눈에 덮여 길이 끊겼습니다. 광군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들도 얼어 죽을 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광군들은 서리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압송하던 광군이 죄인을 산속에 내팽개치고 제 목숨 살겠다고 도망친 겁니다. 서리는 손이 묶인 채로 눈보라 속에 남겨졌습니다. 비단 저고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은 감각을 잃었고 손끝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서리는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서 누명을 쓴 채로. 아버지도 모르시겠지. 딸이 이 산속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을. 서리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보라 속에서 불빛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커다란 그림자가 서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꺼운 속옷에 도끼를 메고 횃불을 든 사내. 얼굴은 숟가루로 까맣고 손은 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내가 서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리를 번쩍 들어 업었습니다. 이 사내가 돌쇠였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이 엮이는 시작이었습니다. 대감댁 규수와 숯 굽는 상놈. 하늘과 땅만큼 먼 두 사람이 눈보라 속에서 처음 만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산막 안에서 벌어진 일은 여러분의 상상과는 꽤 다릅니다. 돌쇠가 서리를 데려간 곳은 산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산막이었습니다. 산막이라고 해봐야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통나무를 엮어 만든 외장문에 기름종이로 바른 작은 창 하나. 방은 겨우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크기였고 한쪽에는 숯가마로 쓰는 화덕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허름한 산막 안에는 따뜻한 불이 있었습니다. 돌쇠가 밤새 숯불을 떼서 방을 데워 놓았거든요. 밖은 영하 20도가 넘는 살을 애는 추위였지만 산막 안은 은기가 돌았습니다. 돌쇠는 서리에 젖은 옷을 말리고 자신의 두꺼운 솜니부를 덮어주고 불을 계속 살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요. 여러분, 돌쇠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돌쇠,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성도 없고 본관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내.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다가 어느 산골 숯 장수 밑에서 일을 배웠답니다. 숯 장수마저 세상을 떠나자 혼자 이 깊은 산속에 들어와 숯을 구워 한 달에 한 번 산 아래 장터에 내다 파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나이 35. 평생 장가 한 번 가보지 못했지요. 누가 숯 굽는 상놈에게 딸을 주겠습니까? 글을 읽지 못했고 세상 물정에 어두웠습니다. 임금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한양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는 거라곤 나무배는 법, 숯 굽는 법, 짐승 덧놓는 법. 그게 전부였지요. 하지만 이 사내에게는 남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깊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여인을 보고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었던 것도,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불을 살핀 것도 전부 이 사내의 타고난 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서리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양반인지 상놈인지 죄인인지 아닌지 그저 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을 살린 것뿐이었지요. 그런데 서리가 깨어난 뒤에 벌어진 일은 돌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서리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천장은 거칠게 깎은 통나무였고 코끝에는 숯 타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화덕 앞에 웅크리고 앉아 죽을 끓이고 있는 사내가 보였습니다. 숯가루로 얼룩진 얼굴, 때가 낀 속옷, 거친 손. 서리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내가 양반이 아니라는 것을, 상놈, 그것도 가장 낮은 신분의 사내라는 것을. 서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누구냐?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나는 이판 대감댁의 규순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으면 어이가 없는 소리지요? 자기를 살려준 은인에게 첫마디가 저것이라니. 하지만 조선시대의 양반과 여인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평생 상놈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교육받고 자란 사람이었으니까요.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는데도 먼저 따진 것이 상대의 신분이었던 겁니다. 돌쇠는 놀라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죽 한 그릇을 서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옥수수 죽이었습니다. 돌쇠가 먹고 살던 유일한 양식. 드시지요.
이틀을 굶으셨으니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서리는 죽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상놈이 끓인 죽을 내가 먹으란 말이냐? 돌쇠는 밀려난 죽그릇을 조용히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화덕에 장작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마음이야 알지요. 하지만 밖에 눈이 허리까지 쌓여서 당분간은 여기서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안 드시면 굶어서 쓰러집니다. 서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서리는 죽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서리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몸에 힘이 빠져 앉아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옥수수 죽그릇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요. 그때 돌쇠가 서리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감댁 가시면 뭐합니까? 서리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산막 안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없습니다. 있는 건 따뜻한 불 하나하고 죽 한 그릇뿐이지요. 그리고 그 불과 죽이 지금 당신의 목숨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체면을 지키다 죽으실 겁니까? 아니면 죽을 드시고 사실 겁니까? 그건 아씨가 정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서리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내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서리가 평생 읽어온 그 어떤 성현의 글보다 뼈아팠습니다. 대감댁 가시면 뭐합니까? 양반이면 뭐합니까? 지금 이 순간 쑥 굽는 상놈이 끓여준 옥수수 죽 한 그릇이 자기 목숨을 쥐고 있는데 서리의 손이 떨리며 죽그릇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갈을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옥수수 죽이었지만 서리가 평생 먹어온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서리는 죽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죽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상놈이 감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서리가 우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덕에 장작을 더 넣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폈을 뿐이지요. 여러분, 이 옥수수 죽 한 그릇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대감댁 교수의 헛된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서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산막 안에서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폭설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눈은 계속 내렸고 산막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려면 반나절을 걸어야 하는데 눈이 허리까지 쌓여 발을 뗄 수가 없었지요. 대감댁 교수와 숯 굽는 상놈, 이 기막힌 조합의 두 사람이 좁은 산막 안에 갇힌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서먹했습니다. 서리는 한쪽 구석에 앉아 돌쇠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돌쇠는 묵묵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불을 쬐고 같은 죽을 먹고 같은 눈보라 소리를 듣다 보면 아무리 높은 벽도 서서히 허물어지는 법이랍니다. 변화의 시작은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숯을 장터에 내다 팔 때 받아온 외상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적어준 것이었는데 돌쇠는 그걸 읽지 못했지요. 글을 모르니까요. 돌쇠가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서리가 보았습니다. 그걸 읽지 못하는 게냐? 돌쇠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소희는 이름 석자도 못 씁니다. 서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다가가 장부를 받아 읽어주었습니다. 숫 열짐의 엽전 몇잎 산약초 새 묶음에 엽전 몇잎. 돌쇠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자기 평생의 외상거래가 글자로 적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던 것이지요. 아씨 소인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리는 순간 상놈에게 글을 가르치다니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미 옥수수 죽 한 그릇 앞에서 양반의 체면이 부서져 버린 뒤였으니까요. 서리는 숫 조각을 주어 나무판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돌쇠는 굵은 손가락으로 어설프게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천자의 삐침이 통나무처럼 굵직했고 지자의 가로액은 도끼날처럼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5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글자라는 것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반대로 돌쇠도 서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었습니다. 눈 위를 걷는 법. 지프로 엮은 설피를 신발에 묶어야 빠지지 않는다는 것. 나뭇가지를 꺾어 방향을 표시하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 덫을 놓아 산토끼를 잡는 법. 토끼가 지나다니는 길목을 찾아 올가미를 설치하고 새벽에 가보면 잡혀 있다는 것. 토끼를 손질해서 가죽은 말려두고 고기는 구워 먹는 법. 불을 피우는 법. 부싯돌을 어떻게 치면 불꽃이 잘 튀는지, 마른 솔잎을 어디에 깔아야 불이 잘 붙는지. 여러분 서리는 23해를 살면서 밥 한 끼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 한 번 길어본 적도, 불 한 번 피워본 적도 없었지요. 양반가의 규수는 손에 물을 묻히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산막에서는 양반가의 법도 같은 건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불을 피울 줄 모르면 얼어 죽고 밥을 할 줄 모르면 굶어 죽는 곳이었으니까요. 서리는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불을 피웠습니다. 부싯돌을 12번이나 쳐서야 겨우 불꽃 하나를 만들었고 그 작은 불꽃이 솔잎을 타고 번져불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 붙었어. 돌쇠야, 내가 불을 피웠어. 돌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서리가 돌쇠를 처음으로 이름으로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이놈도 너도 아니고 돌쇠야라고. 그리고 돌쇠는 이때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 산막에서 두 사람이 함께 지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사이를 완전히 바꿔놓았지요.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밤이면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리는 한양의 이야기를, 돌쇠는 산의 이야기를 했지요. 서리가 물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외롭지 않았느냐? 이 산속에서 혼자. 돌쇠가 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줄도 몰랐지요. 사람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으니 외로움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씨가 오고 나서야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서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닥불에 비친 돌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숟가루로 검고 주름이 깊고 거칠기 짝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한양의 양반 사대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서리는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심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꾸미지 않은 숨기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 한양의 양반들은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고 속으로는 칼을 품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아첨하다가 돌아서면 누명을 씌웠지요. 서리의 숙부가 그랬고 문중의 어르신들이 그랬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광군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달랐습니다. 자기에게 상놈이 감이라고 소리 질렀을 때도 화를 내지 않았고 죽을 밀어냈을 때도 다시 갖다 놓았고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불을 살폈습니다.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이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추울까봐 배고플까봐. 그것이 돌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터졌습니다. 산막에서 지낸 지 20날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산막 밖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우! 서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돌쇠야, 저 소리가.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늑대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울음소리가 산막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굶주린 늑대떼가 산막의 불빛과 사람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지요. 돌쇠가 도끼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씨, 제 뒤에 계시오. 절대로 나오지 마시오. 서리가 돌쇠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나가면 안 돼. 돌쇠가 서리의 손을 가만히 떼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불을 살려놓고 계시오. 불이 꺼지면 녀석들이 들이닥칩니다. 돌쇠가 산막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겨울 한밤중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에 숲 굽는 사내가 도끼 하나 들고 굶주린 늑대떼와 마주 선 겁니다.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 돌쇠의 고함 소리, 도끼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쇠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으악! 서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돌쇠가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었고 옆에는 도끼에 맞아 쓰러진 늑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늑대들은 횃불을 두려워해 어둠 속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산막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쓰러진 돌쇠를 끌어안고 횃불을 들어 늑대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꺼져. 물러가란 말이야. 대감댁 규수의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단 치마를 입은 여인이 눈밭에서 횃불을 휘두르며 늑대떼에게 소리를 지르는 평생 상상도 못했을 장면이었지요. 늑대들이 결국 물러갔습니다. 서리는 돌쇠를 산막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혈할 것이 필요했지만 이 산막에는 약도 붕대도 없었습니다. 서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단 치마를 찢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치마가 뭔지 아시지요? 대감댁 규수의 비단 치마. 조선시대 양반과 여인에게 비단 치마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의 상징이요, 체면의 갑옷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비단 치마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찢어서 돌쇠의 상처를 감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지 마. 돌쇠야, 제발 죽지 마. 이것이 대감댁 규수가 숲 굽는 상놈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양반과 상놈의 구분도 귀함과 처남의 경계도 이 순간 모두 녹아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지요. 여러분, 이 밤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 앞에 가장 잔인한 선택이 놓이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리가 산막 문을 열었을 때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한 것이지요. 서리는 그 물방울을 바라보며 기쁘지 않았습니다. 눈이 녹으면 산길이 열립니다. 산길이 열리면 세상과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산막에서의 시간은 끝나는 것이지요. 서리는 처음으로 눈이 녹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서리의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눈이 녹고 사흘 뒤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이판 대감이 보낸 신복 3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리가 쫓겨난 뒤 한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판 대감은 부임지에서 뒤늦게 딸의 소식을 전해 듣고 천둥같이 노했습니다. 대감이 직접 조사에 나섰고 시비를 매수한 것이 숙부의 소행임을 밝혀냈습니다. 숙부는 재산을 노리고 조카를 모함한 것이었지요. 간통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대감은 숙부를 관아에 고발했고 거짓 증언을 한 시비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딸을 찾기 위해 신복들을 보냈지요. 신복들은 광군의 증언을 토대로 서리가 버려진 산을 수색했고 결국 산 깊숙한 곳에 있는 돌쇠의 산막을 찾아낸 것입니다. 신복이 산막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대감 어르신께서 보내셨사옵니다. 숙부의 음모가 밝혀졌사옵니다. 누명이 벗겨졌으니 한양으로 돌아가시옵소서. 서리는 신복의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명이 벗겨졌다. 돌아갈 수 있다. 대감댁의 규수로 비단 옷을 입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 수 있다. 하지만 서리의 시선은 신복이 아니라 산막 옆에서 도끼질을 하고 있는 돌쇠에게 가 있었습니다. 늑대에게 물린 어깨의 상처가 채 낫지 않아 왼팔을 잘 쓰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는 산에 서리의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돌쇠와 모닥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신복들은 산 아래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출발해야 했지요. 서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예, 나 한양으로 돌아가야 해. 돌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숙부를 처벌해야 하고 집안일을 바로 잡아야 하고 아버지도 계시고.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하셔야지요. 서리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나와 같이 갈 수 없겠지? 여러분, 이 질문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대감댁 규수가 숯 굽는 상놈에게 같이 가자는 것은 조선의 그 어떤 법도와 예절을 다 깨부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안의 치욕이 될 것이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며 아버지의 관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요. 돌쇠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글은 몰라도 세상의 이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인은 이 산에서 태어나 이 산에서 살다 이 산에서 죽을 사람입니다. 아씨의 세상에 소인이 갈 곳은 없사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불빛에 비친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밤 한마디도 더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닥불만 타닥타닥 타올랐지요. 다음 날 아침, 서리가 산막을 나섰습니다.
신복이 준비한 가마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산막 앞에 서서 서리를 배웅했습니다. 멀어져 가는 서리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서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모퉁이에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돌쇠가 아직 서 있었습니다. 숟가루 묻은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서리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었을까요? 한양으로 돌아온 서리는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안채 깊은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던 규수가 이제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산막에서 불을 피우고 눈보라 속에서 늑대를 쫓아내고 사내의 상처를 감싸 안았던 그 경험이 서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리는 숙부의 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관아에 나아가 직접 진술을 하고 증인을 대고 숙부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조선의 양반과 여인이 관아에 나서서 직접 송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경악했지요. 이판 대감조차 놀랐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강한 아이였던가? 대감은 몰랐습니다. 딸이 저렇게 변한 것이 산속 쑥 굽는 사내의 옥수수죽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숙부는 재산 횡령과 무고죄로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시비도 처벌을 받았지요. 서리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집안의 재산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판 대감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지내거라. 내 누명은 벗겨졌고 집안도 바로잡았다. 좋은 사윗감을 다시 찾아볼 테니. 서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녀가 가야 할 곳이 있사옵니다. 서리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대감댁의 비단옷도 보석도 노비도 모두 놓아주고 필요한 것들만 보따리 하나에 싸서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던 산길에 이제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새순이 돋았고 개울물이 졸졸 흘렀습니다. 같은 산이었지만 계절이 바뀌니 전혀 다른 세상 같았지요. 서리는 한 달 전 돌쇠에게 배운 대로 걸었습니다. 설피 대신 집신을 신고 나뭇가지로 방향을 확인하며 산막이 보였습니다. 산막 옆에서 돌쇠가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의 상처는 다 나은 듯 했지만 움직임이 아직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서리가 걸어갔습니다. 돌쇠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도끼를 든 채로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리가 서 있었습니다. 비단옷이 아니라 무명옷을 입고 가마가 아니라 두 발로 걸어서 하인도 없이 보따리 하나만 메고. 돌쇠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씨, 왜 다시 오셨습니까? 서리가 웃었습니다. 산막에서 한 달을 지내는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웃음. 내가 갈 곳은 여기밖에 없더라. 서리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책 몇 권과 약간의 곡식 그리고 씨앗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대궐 같은 집에서 속이 시커먼 사람들에 둘러싸여 사느니 이 산막에서 따뜻한 사람 곁에 있는 게 낫겠더라. 돌쇠는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35해를 살며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터를 잡았습니다. 돌쇠는 농사를 짓고 서리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대감댁에서 배운 학문을 산골 아이들에게 나눠준 것이지요. 서리는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었고 흰 쌀밥 대신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한양에서 불쌍하다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서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서리는 생전 처음으로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대감댁에서는 모함과 음모가 있었지만 이 작은 초가집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불 속에서는 외로웠지만 숯불 앞에서는 따뜻했습니다. 양반가의 법도 뒤에는 위선이 숨어 있었지만 돌쇠의 거친 손 안에는 진짜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글 가르치는 안악과 농사 짓는 사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 둘을 낳았고 아이들은 어머니에게서 글을 배우고 아버지에게서 농사를 배우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훗날 이 마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저 뒷산 산막에서 대감댁 교수가 상놈의 옥수수 죽을 먹고 사랑이 시작되었다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지만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화려한 비단옷 아래에 숨겨진 시커먼 마음과 숟가루 묻은 거친 손 안에 담긴 따뜻한 진심.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인지를요. 서리의 숙부는 양반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벼슬을 하고 비단옷을 입었지요.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상놈이었습니다. 그를 모르고 성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도끼 하나와 산막 하나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정하는 것도 재산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보라 치는 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산막으로 데려오는 그 마음. 배고플 때 말없이 내밀어주는 죽 한 그릇. 목숨을 걸고 늑대 앞에 서는 그 용기. 그것이 진짜 귀한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화롯불은 누구였나요? 혹시 그 사람이 화려한 옷이 아니라 숟가루 묻은 손으로 당신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은 아니었나요? 한 번쯤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모닥불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